사도세자와 정조 -피로 쓴 역사의 진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 했다. 하지만 때로는 패자의 피가 진실을 말한다. 1762년 여름, 조선 궁궐 한복판에서 한 남자가 뒤주 속에 갇힌 채 죽어갔다. 그의 이름은 사도세자. 조선의 미래였던 남자. 천재로 불렸던 왕세자. 그가 죽은 이유는 단 하나. 광기. 역사는 그렇게 기록했다. 미친 세자가 사람을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려 했고 결국 왕명으로 뒤주에 갇혀 죽었다고.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면, 만약 그의 광기가 누군가에 의해 치밀하게 조작된 것이라면, 오늘 우리는 역사가 감춰온 진실을 마주한다. 권력의 어둠 속에서 희생된 한 천재의 삶, 그리고 아버지의 원한을 품고 왕이 된 아들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된다. 일부 축복의 시대. 천재 세자의 탄생과 부성애. 일기적 같은 탄생. 영조 11년 1735년.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의 왕은 기적을 맞이했다. 내관의 외침과 함께 영조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산실로 향했다. 침전한 산모의 품에 안긴 작은 생명. 붉은 얼굴로 울음을 터뜨리는 아기를 본 순간 환갑의 왕은 그만 무릎을 꿇고 말았다. 영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왕위에 오른 지 10여 년.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수많은 피를 받고 형제를 잃었으며 신하들의 배신을 겪었다. 그런 그에게 있어 이 아이는 단순한 후계자가 아니었다. 이것은 희망이었다. 영조는 작은 손을 감싸 쥐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울음을 그치고 마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 듯 작은 손으로 영조의 손가락을 꽉 쥐었다. 그날 밤 창덕궁 전체가 축제의 불빛으로 환하게 밝혀졌다. 조선 팔도에서 경사를 축하하는 연회가 열렸고 백성들은 성군이 오실 것이라며 기뻐했다. 아무도 몰랐다. 이 축복이 27년 뒤 조선 최대의 비극으로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태어난 지 불과 1년 만에 영조는 이 아이를 원자로 정했다. 이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보통 왕세자 책봉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 몇 년을 기다리는 것이 관례였으나 영조는 단 하루도 기다릴 수 없었던 것이다. 밤마다 영조는 갓난아기의 침소를 찾았다. 그리고 작은 요람 옆에 앉아 육아일기를 썼다. 오늘 원자가 처음으로 웃었다. 오늘 원자가 내 손가락을 잡았다. 오늘 원자가 뒤집기를 했다. 한나라의 왕이 마치 평범한 아버지처럼 아들의 성장을 기록했다. 신하들은 이를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과한 사랑은 독이 될 수 있다고. 이 천재의 증명. 시간은 흘러 영조 14년. 이제 겨우 3살이 된 원자 이선. 어느 봄날 영조가 편전에서 정무를 보고 있을 때였다. 뒤뚱뒤뚱 걸어온 어린 이선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작은 손으로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영조는 미소 지으며 그 종이를 펼쳤다. 아마도 낙서 정도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다음 순간 종이 위에 쓰인 글자를 본 영조는 그만 붓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효. 단 한 글자. 하지만 그 획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 뜻은 너무나 무거웠다. 3살짜리 아이가 수많은 한자 중에서 하필 효를 골랐다. 그리고 그것을 제법 정확하게 써냈다. 그날 밤 영조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전을 서성이며 몇 번이고 그 한 글자를 들여다봤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었다. 시간이 갈수록 세자의 천재성은 더욱 명확해졌다. 4살 때는 천자문을 완벽히 암송했고 5살 때는 사서삼경의 핵심 구절을 줄줄 외웠다. 6살에는 신하들 앞에서 시를 지었고 7살 정식으로 왕세자 책봉을 받던 날에는 유교 경전에 대한 토론에서 노련한 학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원로 대신이 세자에게 물었다. 인의 본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7살 세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또렷하게 답했다. 이는 사랑이지만 그 사랑은 차별 없는 것이어야 한다고. 임금이 신하를 사랑하듯 신하도 백성을 사랑해야 하고 양반이 상민을 사랑하듯 상민도 천민을 사랑해야 한다고. 전각 안이 숨죽인 듯 조용해졌다. 신하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다.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아니 어떤 성인군자도 쉽게 답하지 못할 깊이의 대답이었다.
영조는 그날 밤 세자를 불러 함께 달을 바라봤다. 왕은 아들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다. 너는 내가 꿈꾸던 왕이 될 것이다. 현명하고 자비롭고 강직한 왕. 백성을 사랑하고 이로움을 실천하는 왕. 어린 세자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작은 손에는 이미 왕의 무게가 느껴졌다. 그날 밤 달은 유난히 밝았다. 하지만 달빛 아래 그림자는 더욱 짙었다. 궁궐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이 부자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노론의 핵심 인물들. 그들의 눈빛에는 경계와 두려움이 가득했다. 저 아이가 자라면 우리의 시대는 끝난다. 삼황금기의 나날들. 영조 18년부터 25년까지. 세자 이선의 나이 8세에서 15세. 이 시기는 후에 부자의 황금기라 불렸다. 매일 아침 영조와 세자는 함께 조강에 참석했다. 경전을 읽고 역사를 배우고 정치를 논했다. 세자는 물었다. 신하들이 당파를 나누는 이유가 무엇인가? 영조는 답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진정한 신하라면 사익보다 국익을, 당파보다 백성을 택해야 한다고. 세자는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당파를 없애야 하지 않는가? 영조의 눈에 복잡한 빛이 스쳤다.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걱정. 이 아이는 나보다 더 강직하다. 그것이 독이 될 수도 있다. 오후가 되면 부자는 함께 궁궐을 산책했다. 영조는 세자에게 백성들의 삶에 대해 가르쳤다. 저 궁녀들을 보라. 그들도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어머니다. 왕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삶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저 멀리 궁궐 밖을 보라. 저곳에 우리가 섬겨야 할 진짜 주인들이 있다. 백성들 말이다. 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궁궐 담장 너머를 바라봤다. 저 너머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장터의 왁자지껄한 소리,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의 신음소리. 세자는 어린 마음에 다짐했다. 언젠가 내가 왕이 되면 저 신음소리를 웃음소리로 바꾸리라. 영조 23년 세자의 나이 13살이 되던 해, 영조는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시켰다. 이는 또 한 번 이례적인 일이었다. 보통 대리청정은 세자가 충분히 성숙한 후에야 이루어지는데 영조는 13살의 세자를 믿었다. 첫 대리청정 날, 13살 세자 앞에 수십 명의 노련한 대신들이 늘어섰다. 노론의 대신들은 속으로 비웃었다. 어린 것이 무엇을 알겠는가. 하지만 세자는 그들의 기대를 산산이 부숴버렸다. 한 상소문을 보더니 세자는 물었다. 경상도에 기근이 들었다는데 왜 구율미 방출이 이리 더딘가? 대신이 답했다. 국고 사정이 좋지 않다고. 세자는 다시 물었다. 국고가 부족하다면 왜 지난달 궁궐 보수 공사는 진행했는가? 백성이 굶어 죽는데 궁궐 장식이 우선인가? 대신은 말문이 막혔다. 세자는 명령했다. 즉시 구율미를 풀고 궁궐 공사는 중단하라. 그날 이후 대신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비웃음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경계심이 자리 잡았다. 이 아이는 위험했다. 너무 똑똑하고 너무 정의로웠다. 영조 25년, 세자의 나이 15. 이때까지만 해도 부자는 여전히 서로를 신뢰했다. 영조는 세자를 자랑스러워했고 세자는 아버지를 존경했다. 하지만 그해 가을부터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세자가 입을 옷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 세자가 만나던 신하들이 하나둘 죽어갔다. 세자의 처소 근처에서 이상한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노론이 있었다. 이부 교묘한 덫, 조작된 광기와 노론의 음모. 첫 번째 함정 마이너스 의대증. 영조 26년 겨울, 16살의 세자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옷을 입을 때마다 세자는 비명을 질렀다. 마치 온몸이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호소하며 입었던 옷을 찢어버리는 일이 잦아졌다. 의원들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하지만 세자의 고통은 분명 진짜였다. 노론은 이를 보며 속으로 미소 지었다. 그들은 세자가 입을 옷에 미세한 톡초가루를 뿌려놓았다. 겉으로는 전혀 티가 나지 않지만 피부에 닿으면 극심한 가려움과 따끔거림을 유발하는 독초.
게다가 세자의 옷감 안감에는 머리카락보다 가는 바늘을 심어 놓았다. 옷을 입는 순간 수백 개의 바늘이 세자의 피부를 찌르는 것이었다. 세자는 옷을 입을 때마다 발작적인 고통을 느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의원들은 세자의 마음의 병이라고 진단했다. 신하들은 영조에게 보고했다. 세자께서 정신이 온전치 못한 것 같사옵니다. 옷을 입지 못하고 찢어버리는 것은 광기의 증거라 하옵니다. 영조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하지만 세자의 증상은 점점 심해졌다. 어느 날은 옷을 입다가 그 자리에서 기절하기도 했다. 또 어느 날은 새 옷을 보자마자 공포에 질린 얼굴로 뒤로 물러서기도 했다. 영조는 걱정이 되어 세자를 불렀다. 하지만 세자는 설명할 수 없었다. 무엇이 두려운가? 왜 옷을 입지 못하는가? 세자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입을 때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느껴진다고만 했다. 영조의 눈빛이 흔들렸다. 혹시 정말로 세자의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노론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다. 두 번째 함정 마이너스 조작된 살인. 영조 28년 봄. 세자의 나이 18. 그날 밤 세자의 처소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내관들이 달려갔을 때 그곳에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세자가 아끼던 내관 하나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피 묻은 칼을 든 세자가 서 있었다. 세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눈을 떴을 때 이미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모든 증거가 세자를 가리키고 있었다. 세자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세자의 칼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세자의 방에는 세자 외에 아무도 없었다. 사실은 이랬다. 노론은 세자가 아끼던 내관을 매수하려 했다. 세자의 약점을 찾아내고 세자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기려 한 것이다. 하지만 내관은 거절했다. 자신은 세자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다고. 그래서 노론은 그를 제거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이를 세자의 죄로 만들기로 했다. 그날 밤 노론의 자객이 내관을 습격했다. 그리고 쓰러진 내관의 곁에 세자가 아끼던 칼을 놓아두었다. 세자의 손에 피를 묻혔다. 세자는 잠들어 있었다. 그날 저녁 식사에 노론이 준비한 수면약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세자는 악몽에서 깨어났다. 하지만 진짜 악몽은 그제서야 시작되었다. 영조 앞에 끌려간 세자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자신은 잠들어 있었다고. 하지만 모든 목격자들이 증언했다. 그날 밤 세자의 처소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고. 세자만이 그곳에 있었다고. 영조는 혼란스러워했다. 아들을 믿고 싶었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노론 대신들은 은근히 압박했다. 세자께서 사람을 죽였는데도 처벌하지 않으시렵니까? 이는 법도를 어지럽히는 일이옵니다. 영조는 세자를 처벌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 영조와 세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6세번째 함정 마이너스 지하서고의 비밀. 영조 30년. 세자의 나이 20. 세자는 점점 더 궁궐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되었다. 아버지의 의심스러운 눈빛, 신하들의 경계하는 태도,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온갖 일들. 세자는 지쳐갔다. 그래서 세자는 결심했다.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기로. 세자는 자신의 처소 지하에 서고를 만들었다. 그곳에서 세자는 책을 읽고 공부하고 생각했다. 더 나아가 세자는 그곳의 뜻을 같이 아는 소론 신하들을 불러 모았다. 조용히 비밀리에 그들은 함께 개혁안을 연구했다. 당쟁을 없앨 방법, 백성들의 삶을 개선할 정책, 노론의 부패를 뿌리 뽑을 계획. 이 모든 것을 아버지가 왕위에 계실 때는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자신이 왕위에 오르면 과감하게 실행할 작정이었다. 하지만 노론의 첩자가 이를 알아챘다. 노론은 즉시 움직였다. 그들은 세자의 지하 서고에 무기를 몰래 숨겨놓았다. 검창, 활, 화약. 그리고 영조에게 밀고했다. 세자께서 역모를 꾀하고 있사옵니다. 지하에 무기를 숨겨놓고 역적들을 모아 비밀회의를 하고 있사옵니다. 영조는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노론은 증거를 제시했다.
직접 가보시옵소서. 영조는 세자의 처소로 향했다. 세자는 황급히 아버지를 맞이했다. 왕은 지하로 내려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것은 책들과 함께 쌓여있는 무기들, 개혁안이 적힌 문서들, 그리고 소론 신하들의 명단. 영조의 얼굴이 굳었다. 세자는 필사적으로 설명했다. 이것은 영모가 아니라고. 개혁을 위한 준비라고. 무기는 자신이 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영조는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영조는 침전에서 혼자 술을 마셨다. 그리고 생각했다. 내 아들이 정말로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인가. 노론은 이 틈을 완전히 파고들었다. 7-4번째 함정 마이너스 최후의 덫. 영조 37년 여름. 세자의 나이 27. 세자와 영조의 관계는 이미 파탄 지경이었다. 서로를 보는 눈빛에는 불신과 두려움만이 가득했다. 노론은 마지막 함정을 준비했다. 어느 날 밤 세자에게 급한 전갈이 왔다. 아버지께서 위독하시다는 소식. 세자는 황급히 옷을 입고 검을 찼다. 당시 관례대로 야간에 궁궐을 이동할 때는 호신용 검을 차는 것이 법도였다. 세자는 영조의 침전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침전 앞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영조가 멀쩡히 서 있었다. 그리고 세자의 허리춤에 찬 검을 보고 있었다. 노론 대신들이 사방을 둘러쌌다. 세자께서 검을 들고 주상 전하의 침소로 향하셨사옵니다. 이는 명백한 영모의 증거이옵니다. 세자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세자는 무릎을 꿇고 설명하려 했다. 아버지께서 위독하시다는 전가를 받았다고. 그래서 급히 달려온 것이라고. 하지만 영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차갑게 아들을 내려다볼 뿐. 노론 대신들은 계속해서 압박했다. 법대로 처단하지 않으면 국법이 무너지옵니다. 세자를 용서하시면 다음은 주상 전하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옵니다. 영조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이 함정일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다.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노론의 세력은 이미 조정을 장악했다. 세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노론은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손, 어린 정조까지 죽일 것이다. 영조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아들을 지키느냐, 손자를 지키느냐. 영조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음 날 세자에게 뒤주에 들어가라는 명이 떨어졌다. 8 뒤주의 8일. 영조 38년 윤5월 13일. 운명의 날이 밝았다. 창덕궁 뜰에 뒤주가 놓였다. 그 앞에 세자가 섰다. 세자는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얼굴이었다. 더 이상 변명하지도 호소하지도 않았다. 단지 한 가지만 부탁했다. 세손을 정조를 지켜달라고. 영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다. 세자를 이틀만 뒤주에 가두었다가 몰래 풀어주겠다고. 그리고 멀리 도망가게 하겠다고. 노론을 속이고 아들을 살리겠다고. 하지만 노론은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세자가 뒤주에 들어갔다. 좁은 공간. 숨 막히는 어둠. 첫째 날이 지나갔다. 세자는 버텼다. 둘째 날이 지나갔다. 세자는 물을 달라고 애원했다. 영조는 몰래 물을 주려 했지만 노론이 막았다. 셋째 날이 지나갔다. 세자의 신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넷째 날이 지나갔다. 신음소리가 점점 약해졌다. 다섯째 날이 지나갔다. 뒤주 밖에서는 어린 정조가 무릎 꿇고 울고 있었다. 할아버지에게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영조는 뒤주에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노론 대신들이 가로막았다. 여섯째 날이 지나갔다. 뒤주 안이 조용해졌다. 일곱째 날이 지나갔다. 영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노론을 밀치고 뒤주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날 밤 노론의 자객이 뒤주를 열고 세자를 끌어냈다. 여덟째 날 새벽 영조가 뒤주를 열었을 때 그 안에는 이미 차갑게 식은 세자의 시신이 있었다. 영조는 무너졌다. 그리고 뒤주 옆에는 10살 어린 정조가 서 있었다. 뒤주 틈새로 흘러나온 아버지의 피를 바라보며 그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다. 눈물보다 더 무서운 것이 가득 차 있었다. 증오였다.
삼부 실연의 계절, 홀로 남겨진 새손 이산, 구죄인의 아들, 아버지가 죽은 후 어린 정조의 삶은 지옥이 되었다. 10살 아이가 마주한 것은 아버지를 잃은 슬픔만이 아니었다. 죄인의 아들이라는 낙인, 역적의 자식이라는 멸시, 그리고 끊임없는 암살 위협. 노로는 정조를 제거하려 했다. 하지만 함부로 할 수는 없었다. 영조가 정조를 끝까지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로는 다른 방법을 택했다. 정조의 정신을 무너뜨리는 것. 매일같이 정조의 귀에 속삭였다. 내 아버지는 미치광이었다. 내 아버지는 사람을 죽였다. 내 아버지는 역적이었다. 어린 정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차갑게 웃을 뿐. 하지만 밤이 되면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리지 못하는 자신을 원망하며. 영조는 정조를 보호하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 정조를 죽은 큰아버지 효장세자의 양자로 입적시킨 것이다. 이제 정조는 법적으로 사도세자의 아들이 아니었다. 효장세자의 아들이었다. 이것은 정조를 지키기 위한 영조의 최후의 수단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정조에게는 가장 큰 굴욕이었다. 아버지를 부정해야만 살 수 있다니. 정조는 속으로 맹세했다. 언젠가 반드시 다시 아버지의 아들임을 선언하리라. 10암살의 그림자. 영조 39년부터 51년까지. 정조의 나이 11살부터 23살까지. 이 12년은 정조의 긴 수련기였다. 그리고 끝없는 생존 투쟁이었다. 첫 번째 암살 시도는 정조가 12살 때 일어났다. 밤중에 자객이 침소에 침입했다. 하지만 정조는 이미 잠들지 않고 있었다. 책을 읽으며 대비하고 있었다. 자객의 칼이 이불을 찢었을 때 정조는 이미 창문을 통해 탈출한 뒤였다. 두 번째 암살 시도는 14살 때. 식사에 독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정조는 먹기 전에 냄새로 알아챘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정조는 밤마다 잠들지 않았다. 언제 또 자객이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대신 책을 읽었다. 역사책, 병서, 정치서. 그리고 복수의 방법을 연구했다. 궁녀들조차 정조를 비웃었다. 역적의 아들, 죄인의 자식이라며. 하지만 정조는 참았다. 차갑게 웃으며 모든 것을 속으로 삼켰다. 영조는 정조를 보며 안타까워했다. 저렇게 어린 나이에 저런 고통을 겪어야 하다니. 영조는 정조에게 더욱 엄격한 교육을 시켰다. 왕이 되기 위한 교육, 살아남기 위한 교육. 정조는 모든 것을 흡수했다. 마치 스펀지처럼. 낮에는 완벽한 새손, 밤에는 복수를 꿈꾸는 아들. 그렇게 정조는 자랐다. 10일 가면을 쓴 왕자. 영조 47년. 정조의 나이 19. 이즈음 정조는 궁궐에서 모범적인 새손으로 평가받고 있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예의 바르고 어른들 말을 잘 듣는 착한 새손. 노론 대신들도 안심했다. 이 정도면 다루기 쉬운 왕이 될 것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정조가 밤마다 무엇을 하는지, 정조가 어떤 꿈을 꾸는지, 정조의 눈 속에 어떤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지. 정조는 낮에는 노론 대신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밤에는 그들의 비리를 기록했다. 누가 얼마를 횡령했는지, 누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누가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았는지. 모든 것을 기억했다. 모든 것을 기록했다. 그리고 기다렸다. 영조가 세상을 떠나고 자신이 왕위에 오르는 그날을. 정조의 스승이 물었다. 새손, 왕이 되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정조는 웃으며 대답했다.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고 싶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대답을 하고 있었다. 복수를 하고 싶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싶다. 노론의 죄를 심판하고 싶다. 정조는 가면을 썼다. 그 가면 뒤에서 칼날을 갈고 있었다. 12영조의 유언. 영조 51년. 영조의 나이 82세. 임종이 가까워졌다. 영조는 정조를 불렀다. 단둘이 만났다. 노쇠한 왕이 젊은 새손의 손을 잡았다. 영조는 말했다. 내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내 아버지는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안다고. 하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정조는 처음으로 할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영조는 계속 말했다. 왕이 되거든 내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고. 그리고 노론을 조심하라고. 그들은 왕보다 강하다고. 정조는 고개를 끄덕였다. 영조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하지만 성급하게 굴지 말라고. 복수는 철저한 준비 후에 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너마저 죽는다고. 정조는 명심하겠다고 대답했다. 영조 52년 3월 5일 영조가 승하했다. 그리고 3월 10일 24살의 정조가 조선의 22대 왕으로 즉위했다. 노론 대신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제 권력은 완전히 자신들의 것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날 즉위식장에서 정조의 눈빛이 어떠했는지를. 사부 불멸의 선언 13왕이 된 복수자. 영조 52년 3월 10일 즉위식 날 경복궁 근정전. 조선의 모든 신하가 모였다. 노론의 대신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자리에 앉았다. 그들은 속으로 미소 지었다. 새왕은 젊고 경험이 없다. 우리가 얼마든지 조종할 수 있다. 하지만 정조가 나타났을 때 그들의 미소는 얼어붙었다. 정조는 화려한 새 골룡포를 입지 않았다. 대신 낡은 골룡포를 입고 있었다. 그것은 영조가 비밀리에 간직해왔던 사도세자가 생전에 입었던 옷이었다. 정조의 허리에는 붉은 옥대가 차여 있었다. 사도세자가 아꼈던 그 옥대. 신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건 사도세자의 물건이 아닌가. 정조는 천천히 어좌에 올랐다. 그리고 신하들을 내려다봤다. 예전의 유약한 새손이 아니었다. 그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노론 대신들이 차례로 축하 인사를 올렸다. 하지만 정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한 명 한 명을 차갑게 응시할 뿐. 홍인환 정순왕후의 오빠이자 노론의 수장.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았던 그 사람. 정조의 시선이 그에게 멈췄다. 홍인환은 그 시선을 느끼고 몸서리쳤다. 저 눈빛은 복수의 눈빛이었다. 장내가 조용해졌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때 정조가 입을 열었다. 그날의 선언. 정조의 목소리는 나직했다. 하지만 전각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다. 정조는 말했다. 자신은 누구의 아들인가? 신하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당연히 효장세자의 아들이라고 대답해야 했다. 그것이 법적으로 정해진 신분이었으니까. 하지만 정조는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다. 정조는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장내가 술렁였다. 노론 대신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불가옵니다. 한 대신이 소리쳤다. 전하께서는 효장세자의 후사이시옵니다. 법통을 어지럽혀서는 안 되옵니다. 정조는 그를 냉정하게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법은 백성을 위한 것이다. 법이 진실을 가린다면 법을 바꾸는 것이 왕의 의무다. 그리고 덧붙였다. 과인의 아버지는 억울하게 죽었다. 과인은 그 진실을 밝힐 것이다. 그리고 관련된 모든 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신하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다. 홍인환이 나섰다. 전하 신중하시옵소서. 선왕의 결정을 뒤집는 것은. 정조는 그의 말을 끊었다. 선왕께서도 임종 전에 후회하셨다. 과인은 그 후회를 대신하여 진실을 밝힐 것이다. 정조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노론의 대신들을 하나하나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지난 14년 동안 과인은 모든 것을 보았고 모든 것을 기억했다. 누가 아버지를 모함했는지, 누가 증거를 조작했는지, 누가 함정을 팠는지 모두 기록되어 있다. 홍인환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셨다. 정조는 계속했다. 하지만 과인은 성급하게 복수하지 않을 것이다. 선왕의 유언을 따라 철저히 준비할 것이다. 그러니 명심하라.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때가 되면 모든 죄는 대가를 치를 것이다. 장내는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다. 정조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것을 부정하는 자는
과인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제부터 이 나라는 달라질 것이다. 당파도 불의도 억울함도 없는 나라. 과인이 만들 것이다. 아버지가 꿈꾸었던 그 나라를. 정조는 다시 어좌에 앉았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신하들은 넋을 잃은 채 서 있었다. 그들은 알았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왕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에필로그 피로 쓴 정의. 그날 이후 정조는 과감한 개혁을 시작했다. 규장각을 세워 인재를 양성하고 장영영을 만들어 왕권을 강화했다. 노론의 비리를 하나씩 밝혀내고 아버지를 모함했던 자들을 처벌했다. 홍인하는 유배되었고 정순왕후는 권력을 잃었다. 그리고 영조 38년 뒤 정조 13년 1789년 정조는 마침내 아버지의 묘를 옮겼다. 양주의 배봉산에서 수원의 화산으로. 현룡원, 장엄하고 아름다운 왕릉. 정조는 그곳에서 아버지에게 고했다. 아버지, 아들이 왔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들은 계속 싸울 것입니다. 아버지가 꿈꾸었던 세상을 만들 때까지. 정조는 능 앞에서 밤새 무릎 꿇고 있었다. 그리고 새벽이 밝아올 때 정조는 결심했다.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아직 갈 길이 멀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조선의 왕으로서. 정조는 일어섰다. 그리고 한양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뒤에는 새벽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 했다. 하지만 때로는 패자의 아들이 진실을 쓴다. 1762년 뒤주 속에서 죽어간 한 남자. 그는 패배했다. 하지만 그의 아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14년을 기다렸고 준비했고 마침내 복수했다. 이것이 사도세자와 정조의 이야기다. 피로 쓴 역사의 진실. 그리고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